조금 머리가 아프겠죠? 경제편이. 경제편에서 만점 나오면 나머지 법과 정치나 사회문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경제편만 좀 신경 쓰셔서 전 시간에 38쪽에 20번까지 했었죠? 네. 예. 그리고 20번 문제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려다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그 질문을 공유하고 싶어서 잠깐 30페이지로 가볼게요. 30페이지에 4번. 요 문제 가지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질문 내용은 뭐냐면 거기 보면은 수입하여, 그러니까 A국은 B국이 생산한 농산물을 $10,000에 수입하여 이 중에 $4,000어치를 소비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수입해가지고 소비한 것은 GDP에 포함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X 마이너스 M. 이 공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수입은 GDP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절대 안 줍니다. 왜냐하면 GDP는 그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것만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그러면 언제, 이 수입품은 언제 GDP에 포함이 되냐면 요게 이렇게 소비되거나 요렇게 투자되거나 요렇게 정부 재정 지출로 사용했을 때 GDP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요지가 바로 그거야. 아니, 수입해서 소비했다고 했으니까 GDP에 포함해야 되잖아요. 이 질문. 아, 멋진 질문이죠. 그러면 이 질문이 성립하려면, GDP를 구하려면 이것뿐만 아니라 얘도 나와야 되고 얘도 나와야겠죠. 그래야 GDP 구하잖아. 근데 다른 건,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수입하여 소비했다. 이것만 나왔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GDP 못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공식을 생각해야지. GDP 공식 세 가지가 있잖아. 부가가치의 합. 또 뭐가 있죠? 총생산물에서 중간생산을 뺀 거. 이 말 자체는 최종생산물이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GDP 계산 문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식은 요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부가가치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 자료 가지고. 이해됐죠? 전 시간에 이거 질문이 나와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그 다음으로 38쪽에 20번 문제. 요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경제 안정화 보이나요? 4번의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보이죠? 요와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 20번 문제에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문제는 쉬워요. 근데 이걸 약간 변형시켰을 때 당나귀 결정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당나귀 결정될 수가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미리 잠깐 복습 겸 예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경제 안정화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궁극적인 목표는? 예, 물가 안정이죠. 그러면 여기서 경제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물가 안정을 의미하는데 이 물가 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겠죠. 수단. 그 수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재정정책이고 또 하나가 금융정책이라고도 표현하고 통화정책이라고도 표현해요. 같은 말입니다. 금융정책, 통화정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하찮은 건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가끔 속는 게 뭐냐면 재정정책이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재정정책의 주체는 오직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정책의 주체는요, 정부가 아니에요.
이건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이고 미국으로 말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잖아요. 바로 중앙은행이라고.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뭐냐면 세입과 세출만 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확장재정. 이렇게 하면 긴축재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면 나갈 건 많은데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러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적자재정이 드는 것이죠. 적자재정을 가져오게 되고, 이 긴축정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세출보다 세입이 크잖아요. 걷어들인 게 많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흑자가 되는 것이죠. 흑자재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확장정책이냐 긴축정책이냐 요거 모두가 다 재정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정정책의 주체는 오직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번 문제 다시 옵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이다. 정부가 추진할 정책으로 정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문제 풀 때 정부니까 재정정책만 고르면 되죠. 그러면 거기 보면 세율 인상 정부 지출, 통화량 감소, 국공채 매각. 여기 보면 국공채 매각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금융정책 중에 여기 보면 일반적 금융정책이 있고요. 선별적 금융정책이 있다고 공부했죠. 일반적 금융정책을 우리는 양적 금융정책, 양적 주저수단 또는 간접 규제 이렇게 표현하고, 선별적 금융정책을 질적 조절수단, 직접 규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양적, 일반적, 간접 규제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었더라? 금리 정책이 있었고, 공개시장, 즉 있었고, 세 번째가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시험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내면 많이 틀리더라고. 이건 쉽거든. 금리 올리면 통화력 줄어들고 금리 내리면 통화량 늘어나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지급준비율, 반대 개념이 뭐였죠? 대출률이었죠.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고,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대출을 적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통화정책, 금융정책으로 양적 조절수단, 일반적 금융정책인데,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려. 이거 유의를 해야 된다고. 이건 뭐냐면 이 공개시장, 즉 증권시장에 나가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국채나 공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나 공채는 누가 발행했어? 국채만 놓고 봅시다. 국채는 누가 발행해요? 정부가 발행한 거라고. 정부가 국민들한테 다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없어. 강제로 빌려주세요. 하고 차용증 써주는 게 국채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국채를 발행을 했어. 그러면 정부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죠? 근데 그 국채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다고. 시중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중앙은행에 사들여요.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돈이 나오잖아. 그러죠? 이렇게 해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이 바로 공개시장 정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개시장 정책에서는 국채나 공채를 매각할 때와 매입할 때,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런 말을 써요. 매각 조작, 매입 조작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국공채를 매각 조작, 매각 누가 매각을 해요? 누가 매각?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고.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 그럼 매각하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를 팔면 돈이 중앙으로 들어가잖아요. 시중의 통화량. 감소하겠죠? 근데 매입 조정하면 중앙은행이 시중, 그 증권시장에 가서 시중에서 거래되는 국채나 공채를 사들여. 그럼 중앙에서 돈이 흘러나와. 그럼 시중의 통화량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바로 공개시장 정책이라고. 누가 담당한다고? 중앙은행이. 자, 그럼 다시 20번 문제로 와요. 지금 20번 문제는 정부라고 돼 있잖아요. 정부. 그러니까 2번에 국공채 매각. 이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1번도 4번도 정답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에다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통화량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돼. 통화량이 늘어났느냐 줄어드느냐 여기다 포인트를 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네. 자, 다시. 이 문제는 정부가 추진할 정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2번이나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고요. 왜 정답이 안 되죠?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1번을 보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죠?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출제자가 이게 외국물을 먹지 않고 즉 이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우물 안에 개구리치기 문제라니까 이게. 왜? 우리나라는 지금 중앙은행이 독립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거든.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독립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중앙은행을 좌지우지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성립되는 문제라고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성립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4번을 자 이게 3번이 정답이잖아요. 3번. 그럼 4번을 이렇게 바꾼다고. 자 지금 가에 들어갈 정책은 뭐가 돼야 되죠? 긴축이 돼야 되고 나에 들어갈 건 확장해야 된다고. 지금 3번을 보면 국공채 매각했으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맞죠? 맞고 그다음에 세율 인하 세율 인하하면 세금이 싸니까 세금을 적게 걷어가니까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이게 맞잖아. 그런데 정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정부. 그럼 이게 정답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머지를 보니까 정답이 없어. 그래서 이걸 정답으로 시켜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4번을 이제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 4번에 정부 지출 축소 이렇게 바꾸고 여기에다가 세율 인하라고 했다면 여러분 정답 몇 번 골라야 돼요? 이때는 4번 골라야 돼요. 3번 고르면 큰일 나. 둘 다 긴축이고 확장이잖아요. 둘 다 맞아. 근데 문제에서 정부라고 나왔으니까 4번을 골라야 돼. 만약에 여기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라고 나왔다면 몇 번 골라야 돼? 그때는 3번 골라야 돼. 이해됐어요? 요거 이렇게 시험 문제 우리 그 임용시험에 나왔을 때 많이 틀렸다고. 그 대표적인 그 문제가 이거예요. 그 문제가 틀린 걸 고르라고 했어요. 정부가 국공채를 매각 조작하면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해 감소해요? 매각했으니까 국공채가 나가고 돈이 들어가고 시중의 통화량은 감소한다. 맞잖아요. 근데 틀린 거 고라고 때 이게 정답이었다고. 어디가 틀렸어요? 정부가 아니라니까. 중앙은행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화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시험을 냈는데 요걸 가지고 출제를 해야지.
정부가 하는 정책이 재정정책이고 중앙이 하는 정책이 통화정책, 즉 금융정책이란 말이에요. 이 주체를 가지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20번 문제를 다시 보충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공부가 좀 짧은 사람들 헤맨다고. 그럼 시간만 가요. 아이, 어렵다. 시간 낭비하고 문제도 못 풀고.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바로 정답 찍고 다음 문제로 가면 된다고. 됐죠?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질적주저수단은 생산성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죠? 생산성이 높으면 금융 혜택 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뭐 벤처기업 금융지원이라든가 수출기업 금융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생산성이 낮아. 그런 금융 혜택을 억제하는 거죠. 예를 들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대출해달라 하면 안 해줍니다. 그게 바로 요즘 나와 있는 DTI 규제라든가 LTV 규제라든가 요즘 또 새로운 거 DSR 규제. 이 구체적인 내용 모르더라도 DTI, LTV, DSR 이런 것들이 다 생산성이 낮은 경우에 대출을 억제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1번으로 갑시다.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출제 비중은 경기 변동보다는 경제 안정화 쪽에서 비중이 훨씬 높아요. 경기 변동은 뭐예요? 호경기하고 불경기가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는데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는데 정점 호경기와 저점 불경기의 간격을 경기 진폭이라고 하는데 이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이클이죠. 경기 순환 주기라고 하는데 이 주기는 학자에 따라 다 달라요. 학자에 따라 이걸 길게 보는 사람이 있고 작게 보는 사람이 있고 중간 정도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이병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가장 길게 본 건 이 러시아, 옛날 소련의 경제학자 콘드라티예프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60년 주기입니다. 경제는 60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대요. 그 이유가 60년 주기로 전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대요.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근데 가장 짧은 게 키친 파동이에요. 키친 파동은 3, 4년 주기예요. 3, 4년 주기로 경기가 호경기, 불경기 이렇게 반복된대요. 그 이유는 금리나 환율 차이 때문이래요. 금리가 3, 4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환율이 3, 4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파동이 있거든요. 그 중간 파동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기억하세요. 죽을라라는 사람만 기억하세요. 죽을라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10년 주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0년. 이를테면 자동차 한 대 사면 한 10년 타면 폐차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기업에서도 어떤 설비 투자를 하고 이 설비 투자를 다 사용하고 폐기 처분할 때쯤 되면 거액의 또 자본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때마다 또 이 호경기와 불경기가 돈다는 거예요. 10년 주기로. 이걸 주글라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기억해서 가장 긴 게 60년 주기의 콘드라티예프. 그 다음에 가운데가 10년 주기의 주글라 파동.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게 키친 파동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근데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1번으로 바로 갑니다. 가나 정책에 나타난 정부의 경제 목표는 정부는 과세 기준 1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로 낮추고 종합소득세율도 인하했다. 세율 인하네요. 그럼 여기 이거잖아요. 세율 인하니까 세금을 조금만 걷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네. 확장재정이네요. 확장재정. 돈을 풀겠다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4번.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장애인, 노인, 저소득 가구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거네요. 세출을 확대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율은 낮춰가지고 세금은 조금만 걷고
세출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야. 확장 재정이에요. 왜 돈을 풀어요?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경기 침체 시에 나타나는 거죠. 요건 경기 과열 시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정부의 경제 목표는 뭐예요?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자는 정책이겠죠. 1번. 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맞죠? 가뿐만 아니라 나도 확장 재정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가가 아니라 나죠. 나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고, 가는 재정 수입을 축소시킨 겁니다. 세율을 인하한 것이니까 재정 수입을 축소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계층 간 격차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거겠죠. 장애인, 노인,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예산을 확대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1번만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22번. 밑줄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여 각국 중앙은행은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 놓았다. 이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과도한 유동성. 여러분, 유동성이라는 말은 경제 용어인데요. 쉽게 현금으로 이해하세요. 유동성 이퀄 현금. 그러니까 과도한 현금으로,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풀린 거죠.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의 위험이 나타나게 되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정책, 그건 긴축이겠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 긴축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긴축 정책에 타당한 걸 골라야 됩니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아니라 매각해야겠죠.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해야겠죠.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뭐예요? 주체가 다르죠. 1번은 주체가 중앙은행이고 2번은 주체가 정부라는 차이가 있겠죠. 그다음에 3번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하면 금리가 오르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시중의 통화량 줄어듭니다. 긴축. 정답 3번입니다. 4번은 공부거리로 중앙은행의 법정 지급준비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이퀄 대출률 인상.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건 확장 금융 정책이죠. 3번만 정답입니다. 넘어가서 가의 경제 목표. 나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필립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필립스 곡선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경제 목표를 보니까 기역이 경제 성장부터 물가 안정, 효율성, 형평성, 완전 고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제 성장하고 완전 고용은 같은 말이죠. 그러잖아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즉 완전 고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하고 물가 안정은 서로 상충 관계죠. 그래서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도 상충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하고 형평성도 상충 관계죠. 그러죠? 자, 그럼 이제 그 관계는 살펴봤고, 나번은 여러분 잘 아시죠? A는 뭐예요? 물가를 잡겠다는 거죠.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고요. B점은 뭐예요?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실업을 낮추자는 거니까 성장을 달성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A의 경제 목표는 니은번 물가 안정일 것이고, B의 경제 목표는 기역이나 미음이겠죠. 경제 성장이나 완전 고용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물가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1번 가는 계획경제 체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목표다. 땡. 이 경제 목표는 자본주의 경제건 계획경제건, 즉 시장경제건 계획경제건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나에서는, 즉 필립스 곡선에서는 니은과 미음의 상충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니은이 뭐죠? 물가 안정. 그러니까 A점이 바로 니은이었죠. 그 다음에 미음. 미음이 바로 B점이죠. B점 바로 기역이나 미음이 목표가 되는 거니까 서로 상충관계잖아요. 정답이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는 공부거리로 확인할게요. 기역을 위해서, 즉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흑자 재정이 필요하다. 땡. 정부가 돈을 풀어야 경제가 성장합니다. 돈을 풀 때 정부 입장에서는 적자 재정이 나타나겠죠. 4번. 개별 국가의 10분위 분배율을 통해 디귿을 파악할 수 있다. 효율성? 효율성을 뭘로 파악하죠? 경제 성장률. 같은 말로 실질 GDP 증가율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위 분배율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형평성이죠. 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형평성을 이루었느냐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10분위 분배율도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진위계수도 있었잖아요. 10분위 분배율은 그 숫자가 0에서 2 사이죠. 2에 가까워야 좋아요? 0에 가까워야 좋아요? 2에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공평분배입니다. 진위계수는 0에서 1의 값 사이에 존재하죠. 0에 가까울수록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공평하고요. 진위계수는 작을수록 공평한 겁니다. 이 진위계수하고 10분위 분배율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24번으로 갈게요. 가나는 갑국의 조세 수입 비중 변화와 소득 분배 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가를 보니까 이게 연도가 2001년에서 2007년으로 가면서 간접세 비율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간접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비례세율이란 말이야. 비례세율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는 얘기라고 공부했죠. 또 직접세 비중은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근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 비중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부자한테만 계속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가를 놓고 보니까 이 사회는 앞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겠구나. 그럼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형평성이 깨지는 거죠. 그럼 10분위 분배율은 작아질 거고 진위계수는 커지겠죠. 그래서 나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10분위 분배율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빈부격차가 커지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진위계수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서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조세 부담의 역진성. 이건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 비중이 클 때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 역진성이라는 말은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오히려 적게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내는 이런 현상을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간접세에서 나타나지 직접세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직접세에서는 오히려 역진성이 아니라 공평과세가 실현이 되죠. 자, 그래서 1번. 이 역진성은 2001년보다 2007년에 완화됐나요? 심화됐나요? 심화됐어요. 간접세 비중이 커지고 있으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역진성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죠. 1번 땡. 2번. 소득 불평등 상태는 2001년에 비해 2007년에 완화된 게 아니라 심화됐습니다. 2번도 땡. 3번. 2007년에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 계층 소득의 2배이다. 어라? 이걸 알려면 자, 이 공식이 떠올라야겠죠. 10분의 분배율 공식이 어떻게 되죠? 예, 상위 20% 소득의 합계에 대하여 분모 분자는 하위 40%잖아요. 40%. 10분위 분배율은 10분위 분배율 이퀄
상위 20% 소득의 합계에 대해서 이거 2배, 부자의 2배, 하위 40% 소득 누적액을 비교해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2007년이란 말이야. 2007년 10분위 분별을 보니까 얼마로 나왔어요? 0.5로 나왔잖아. 0.5니까 이거 2분의 1이죠? 그러면 상위 소득이 2일 때 하위는 1이라는 얘기잖아. 얘가 200만 원 벌었을 때 얘는 1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 얘기야. 그럼 맞나? 상위 계층의 소득이 하위 계층의 소득보다 2배네. 2배네.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요것도 수능에서는 이렇게 출제됐다고 그랬죠. 우리 임용시험은 아직 안 나왔지만 로렌츠 곡선을 직접 주고 출제했어요. 자,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40%, 80%. 이쪽으로 할수 뭐죠, 이게? 인구 누적. 이럴수록 40%, 20, 80%, 65라고 합시다. 10분위 분별 계산해 보세요. 10분위 분별. 10분위 분별로 상위 20% 소득에 대해서 하위 40% 소득이잖아요. 자, 하위 40% 소득은 바로 나오죠. 하위 40% 소득 얼마? 20. 그럼 상위 20% 소득. 많이 숙달됐어요. 봐요. 이게 가난한 사람부터 가난한 사람 80%가 이만큼 소득을 차지하니까 이만큼이 상위 20%라고. 이게 하위 80% 소득이고. 그러니까 요만큼을 차지해야 되니까 65라고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100에서 뭘 빼줘야 돼요? 100에서 65를 빼줘야 돼. 35가 바로 상위 20% 소득이라고. 이 그림을 가지고 출제했다고. 근데 우리 임용시험 이거 안 나와서 아직 나올 수 있다고. 35. 3번. 5, 60. 이렇게 나오네. 아닌가? 5. 죄송합니다. 넘어갈게. 7분의 4. 1보다 좀 작네요. 1보다 커야 바람직한데. 그러죠? 2에 가까워져서 바람직한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24번에 4번 공부거리로 확인합니다. 나의 변화가 가의 변화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 땡. 인과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죠? 네. 가가 원인이 되고 나가 결과입니다. 원인을 다른 말로는 독립변수 이렇게 표현하고요. 결과를 다른 말로는 종속변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가 원인이고 즉 독립변수고 나가 결과 즉 종속변수가 되는 겁니다. 25번으로 갈게요. 각국 정부는 그림 가나와 같이 정책을 A에서 A-와 B에서 B-로 바꾸려고 한다. 이러한 정책 변동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를 보니까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을 높이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누진세율로 강화시키고 있어요. 비례세율에서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사회보장 수혜액도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도록 바꾸고 있죠. 역시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빈부격차를 완화시킨다는 건 다른 말로 소득 재분배를 하자는 거죠. 2번이 정답이죠. 소득 재분배 정책. 3번에 실질 GDP 증대하고 4번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하고 거의 같은 말로 봐야 되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바로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소득의 효율적 배분은 뭐예요? 소득의 효율적 배분은 소득 재분배를 말하는 거고. 용어상의 차이를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실질 GDP 증대 이퀄 경제 성장이잖아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 되겠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뭐예요? 필요한 물건을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만드는 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잖아요. 이거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득의 효율적 배분은 의미가 다르죠. 그죠? 소득의 효율적 배분이란 바로 공평소득 분배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25번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26번. 그림은 로렌츠 곡선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 활동의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가나다라 보니까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가번하고 라번을 보면 가번은 완전 평등이죠. 라번은 완전 불평등이고요. 나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로렌츠 곡선이고요. 다번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소득도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로렌츠 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양의 값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지금 기울기가 수평인 데가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로렌츠 곡선의 성격을 이해했으면 1번으로 가서 가의 로렌츠 곡선을 가졌고 1인당 국민소득은 다른 두 나라가 통합될 경우 나 형태의 로렌츠 곡선이 나타난다. 자, 가의 로렌츠 곡선을 가졌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서로 다른 나라가 서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인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나의 로렌츠 곡선, 이제 불평등해진다는 거죠? 말 되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인데 부자 나라는 부자 나라도 평등했고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도 평등했는데 이제 이게 섞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부자의 소득하고 가난한 나라의 소득 차이가 발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 형태, 현실의 로렌츠 곡선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2번. 가와 라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진 나라에서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진 나라에서만 나타난다면 가죠, 가. 라는 뭐예요? 한 사람이 다 가진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라번이죠. 2번이 틀렸어요. 정답 2번. 3, 4번 공부거리. 다는 로렌츠 곡선으로 성립될 수 없다. 당연하죠. 로렌츠 곡선은 인구가 증가할 때 소득도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거나 0이 돼서는 안 돼요. 수평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10분위 분배율은 라보다 나가 높고 진위계수는 나보다 라가 높죠? 진위계수는 낮을수록 공평한 거.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공평한 거. 이거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밑줄 치는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상충 관계로 인해 물가 안정과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준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때 두 마리 토끼란 물가 안정이라는 토끼하고 경제 성장, 즉 완전 고용이라는 토끼인데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확산되면서 주요국들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A국은 경기 부양 정책의 결과 향후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 경기 침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란 확장 정책이겠죠. 재정 확장 정책도 있을 수 있겠고 금융 확장 정책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죠. 1번. 기억은 상충관계는 총 공급의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상충관계를 의미한다.
자, 지금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간의 상충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자, 총 공급 변동 볼까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겠네. 자, 여기가 물가죠? 여기가 국민소득이죠? 국민소득인데 뭘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GDP.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소득이 늘어날 때 이게 경제 성장이고, 물가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게 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수요 그래프하고 총 공급 그래프가 이퀄 만나는 점에서 균형 물가 수준하고 균형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1번. 총 공급 변동에 따라서 총 공급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안 나와 있네? 뭘로 해볼까? 증가? 증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퀄 점이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증가했네요. 그러면 상충관계예요? 상충관계가 아니잖아요. 물가도 안정되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상충관계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겠네. 상충관계에 들려면 총 수요가 움직여야겠네. 총 수요가 움직이면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성장하잖아요. 그럼 상충관계잖아. 이거 물가 안정이 해치잖아요. 물가 안정이 안 된 거잖아. 물가는 물가가 오르고 경제는 성장하면서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이게 상충관계지. 자, 필립스 곡선 자체가 여기가 물가 상승률이고 실험률이고 이렇게 돼서 이게 필립스 커브죠. 그러니까 요 점은 물가는 오르지만 실업률은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포기한 거야? 물가를 포기한 거잖아요. 상충관계지. 둘 다 달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요 점은 뭐예요? 이게 예라면 이게 요 점은. 요 점은 물가는 잡을 수가 있어요. 물가는 잡을 수가 있는데 실업이 도망가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충관계지. 그러니까 물가도 잡고 실업도 잡으면 이게 물가도 잡고 실업도 잡은 거잖아. 이거 상충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잡았잖아. 경제 성장 달성했잖아요. 이게 상충관계지. 그러니까 이건 상충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상충관계라고.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성장하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토끼를 잡았지만 물가라는 토끼는 못 잡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잡을 때 이게 상충관계거든. 둘 다 잡으면. 그건 상충관계가 아니라고. 둘 다 놓치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도 놓치고 실업도 늘어나요. 실업률도 늘어나고 물가도 올라요. 이런 괴물이 언제 나타났다고 그랬죠? 80년대 이후.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충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상충관계가 아니잖아. 여기는 상충관계지. 됐죠? 자, 그래서 27번은 1번은 틀렸어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맞아? 총수요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상충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실업률은 낮아지고, 니은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네요. 경기 침체니까 실업률은 높아져야겠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경기 상황을 의미한다. 말 자체가 틀렸죠. 실업률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2번도 땡. 3번. 디귿의 하나로, 디귿이 다양한 정책인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인데 이게 바로 확장 정책입니다. 통화 공급을 늘리며
총 수요가 늘어나 국내 총 생산이 증가한다. 말 되네? 총 수요가, 통화 공급을 늘리면 총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이 그래프상 요거네요. 총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물가는 좀 오르지만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는가 확인합시다. 니을에 하나 더 큰 대가로 디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28번으로 갑니다. 그림에 나타난 국민경제의 균형점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물가와 국민소득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총 수요 곡선하고 총 공급 곡선이 어디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균형점이 움직이겠죠. 자, 1번을 볼게요. E점에서 D점으로 이동할 경우 실업률이 감소한다. E점에서 D점으로 이동했대요. 실업률이 감소합니까? 자, 이 그래프로 이해해 보세요. 그래프 안 그려도 되는데, 자, 혹시 모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E점이고, 여기가 D점이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간 거죠. 이게 수요죠, 총수요. 총수요가 감소한 거잖아요. 총 공급이구나. 그러면 2점에서 1이 간 것이니까 물가는 어때요?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에 빠진 거라고. 그러니까 실업은 어때요? 증가하지. 경기는 침체에 빠진 거니까 실업률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2번. 순수출이 감소할 경우, 숫자 빼고 읽으세요. 이게 숫자 들어가니까 막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수 빼고, 수출이 감소하면. 자, 수출은 어디? 이거죠? C. 이 그림 복잡하게 새로. 총수요, 총공급, 이퀄, 균형 물가 수준, 균형 소득 수준인데, 총수는 C, I, G, X-M이죠? 지금 이걸 순수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순수출이잖아. 요게 줄었대. 맞나? 이게 줄었대. 그럼 얘도 줄겠지. 총수에 줄겠지. 총수에 줄면 총수 곡선이 왼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겠지. 그럼 균형점이 이리 가겠지. 물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소득 줄어드니까 실업률은 늘어나겠네. 2에서 D로 간다, 맞나? C로 가죠. 2에서 D로 가는 게 아니라 2에서 C로 갑니다. 그 다음에 3번. 2에서 C로 갈 경우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아니죠. D로 가야 인플레이션이지. D나 A로 가야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4번이 맞는 것이겠죠. 기술 발전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이때는 총 공급이 증가하겠죠. 총 공급이 증가하니까 균형점은 아래로 가겠지. 자, 이게 총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잖아. 그러니까 E에서 이쪽이 뭐야, 여기. B쪽으로 가잖아. E점에서 B점으로. 됐지요? 그 4번만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세계 경제, 국제 경제. 여기에서도 최근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출제 드는 데를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